알고 계시고 기대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님을 모시고 오늘 세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특강이 끝날 때쯤 출범식 관련돼서 이택주 정장님께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윤여준 장관님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중앙에서 또 배우고 이 와서 보니까 이게 아마 공연장 같은데 구조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공연장에서야 뭐 이 구조가 좋겠지만 대화나 소통에 대한 방에 올라가서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익하고 있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말씀을 드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이야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은 모르시는데 저는 아는 무슨 새로운 지식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자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럴 만한 시점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다 아는 문제지만 뭐 생각을 정리해본다,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그런 관점에서 편하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 해 전이라고 기억되는데 이건희 삼성 회장이 한국 정치를 펴는 일이 있습니다. 남녀는 인류인데 정치는 산유가 이렇게 말하기 크게 보고가 된 일이 있는데 아마 우리 경제인들은 되게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우리 정치권이 한마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주눅이 들어서 넘어가는 걸 보고 우리 정치인들도 자기들이 산유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던 일이 있습니다. 그로부터서 오랜 세월이 지나갔고 그 사이에 시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는 여전히 3류라고 보시니까 2류가 됐다고 보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3류에서 2류나 2류가 되기보다는 더 급이 내려가기 쉬운 그런 지경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시대는 앞으로 가는데 정치가 앞으로 안 가니까 상대적으로 자꾸 뒤로 가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오는 것 같아서 후퇴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 정치가 이러냐?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수많은 분석을 이미 내놨죠. 뭐 다 제도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행위적인 요인도 있고 다 분야적인 요인이 나와 있는데 저는 뭐 그런 학자분들의 분석과 평가에다 버틸 수 있는 시점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 정치가 왜 이렇게 사류, 3류 소리를 듣느냐. 근본 원인은 우리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비롯해서 국회의원까지 정치인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공공성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근본 원인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가 8개월 됐는데요. 지금도 청와대와 야당, 야당, 보수와 진보 관계를 보면 정치의 본래 모습을 정말 3류 모습을 아주 저열한 정치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디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느냐? 대통령실 국회의원이기까지 공공성이라는 가치라는 인식이 투철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성이라는 게 뭐냐? 이게 추상적인 가치가 되어서요. 이거를 철학적인 주제인데 이거 철학적으로 개념을 정리하려면 끝이 없다고 그러죠. 모범답안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없죠.
마르테니아 시절부터 지금의 이르기까지 2400년 동안 논쟁이 계속되어 온 주제 하나가 됩니다. 학자들이 위험만이 아니라 정의라는 게 뭐냐? 마르테스는 정의라는 게 뭐냐? 공정이라는 게 뭐냐? 하는 이런 것들도 2000년 이상 논쟁이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되어 갈 그런 주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철학적으로 개념을 규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거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성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걸 인식한다면 공동체 전체, 이 대한민국의 공동체니까요. 공동체 전체를 위한 그 무엇 싫어하는 정도로만 인식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공성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각각 그냥 따로서 개인으로 살다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대한 정치 공동체인 국가를 만들어서 구성원으로 집단을 이루어서 살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공공체를 구성하려면 구성원 간의 연대의식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연대의식이 있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데 그 연대의식을 불러일으키는 핵심적인 가치가 공공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인 핵심 가치는 공공성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리비언 정치학자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게 많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국가란 공공성이 제도로 연결돼 뭉쳐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한 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명쾌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럴 만큼 공공성이라는 것 떠나서는 국가라는 공공성을 형성할 수도 유지할 수도 없는 거라. 그만큼 중요한 게 공공성이다. 그리고 근대국가의 특성을 봐도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근대국가의 특성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합법적 폭력을 독점한다. 군이 대표적으로 공권력인데 군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목적으로 기르는 조직이 폭력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기르는 폭력이기 때문에 합법적 폭력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이걸 국가가 독점을 합니다. 국가 내에서 어떤 개인이나 어떤 세력도 국가와 더불어 이 공권력을 합법적 폭력을 나눠 가질 수 없습니다. 그만큼 국가가 무서운 힘을 물리력을 갖는다는 거죠. 특성이 하나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성이 뭐냐 하면 국민을 상대로 강제력을 행사하죠. 강제력에도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가 징세, 세금을 걷어가는 거죠. 세금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국민 재산의 일부인데 그걸 강제로 가져간다. 국민의 재산의 일부로 강제로 가져간다. 안 되면 처벌하는 거죠. 무서운 강제력이죠. 또 하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애의 의무가 있으니까 남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군대를 반드시 가야 됩니다. 군대를 간다는 것은 공무기한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2년이든 3년이든 기한은 한정되어 있으나 그 한정된 기한 내에서는 국가가 젊은이의 생명을 가져가는 거예요. 뭐 전쟁이 나서 싸우라고 그러면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다가 얼마든지 전사를 하는 것이고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하면 국가가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청년 국민들이 생명을 가져간다. 그 얼마나 무서워집니까? 재산의 일부를 가져가고 한시적으로 하는 생명을 가져간다. 이런 국가가 무서운 힘을 갖는 것인데 국가가 이런 무서운 힘을 갖는 정당성의 근거가 어디 있냐? 누가 이걸 줬냐면 이게 바로 공공성이라는 국가의 핵심 가치를 지키고 신장하기 위해서 국민이 국가에다가 권한을 위임한 겁니다. 그래서 공공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국가에게 무서운 관계력을 주는 정당성의 근거다. 이거 없이 세금도 없고 군대 없고 무슨 국방과 경제 없이 무슨 국가를 하면서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 국정의 책임을 책임진 대통령 물론이고 국회의원 또 자동적으로 공공성의 상징적 존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민주공화국이죠. 민주공화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돼 있고 원래 여기서 나옵니다. 민주주의 원리 그걸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스려 주권자가 이제 지배자니까 국민이 다스려야 되는데 국민이 직접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대표를 뽑아서 대의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뽑는 대표가 우리의 결국은 이중의 대표성이 있어서 대통령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행정권을 줬죠.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국민의 대표고 입법권을 줬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제임이기 때문에 행정권과 입법권을 나누어서 주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 대신 국가를 운영해달라라고 하는 뜻의 대의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통치기구고 국회의원도 통치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통치기구는 자동적으로 공공성이라는 국가의 핵심 가치를 상징하는 존재해야 하고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관리하고 신장하는 데 그렇게 그런 기본적인 책임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통치기구가 다 자기들한테 가장 중요한 책무인 공공성의 수호, 신장 그래서 잘 모른다. 인식이 조선하지 않거든요. 국회의원은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니까 대통령 경우만 해놓은 것을 보면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서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누구보다 존중하고 신장하는 앞장서야 될 존재가 본의 아니게 본인이 그랬다고 볼 수는 없죠. 본의 아니게 공공성을 거꾸로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파괴하는 일까지 한다는 거예요. 알고야 그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공공성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공공성이라는 국가의 핵심 가치라는 인식이 투철하지 않으면 공인의식이 바뀝니다. 내가 국민을 대신해서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지키고 신장하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그 중에서 대통령 최고의 권력과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투철한 공인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인의식이 희박해진다는 거죠. 그럼 무슨 대단이 생기느냐? 이 권력이 내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권력의 사유의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학에서는 가산주의적 태도라고 그러는데요. 집단자 재산상자입니다. 세습적으로 물려받은 재산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사유의식 때문에 많은 대단이 생기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꼽으면 권력의 남용입니다. 그라고 생각하니까 박수입니다. 직전 대통령, 지금 대통령은 취임하는 8개월 밖에 안 했습니다. 안 됐고, 전직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받았거든요. 대표적인 권력 남용 사례가 사례강 사업입니다. 국민들이 상당수 국민들의 왕관한 반대를 하고 그냥 자기 의지를 강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표적인 파법을 만들고 상습을 말하는 꼼수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환경영향 평가 같은 것이죠. 그걸 가지고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 평가를 거의 생략하다시피 하는 그런 편법을 동원해서 무리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산해강 추진사업본부를 이런 말을 하니까 어디를 모두 있습니다. 산해강 사업은 내가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할 것인 만큼 논쟁의 대상이 모두가 됐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헌법제 1조이나 민주공화국인데 어떤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이 결정하면 국민이 논쟁하면 안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위헌이에요, 제가 볼 때. 헌법 원칙에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 말 거침없이 된다. 또 모두가 됩니다. 또 친구들이 그렇고 밀리스 새끼를 버리겠어요. 말하는 대통령이나 그 보도 하는 발표하는 측근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그러면 어쨌든 더 놀라운 것은 누구도 시비를 안 걸었다는 거예요. 야당 시비 안 걸고 언론도 시비 안 걸고 선생님 그런 말이 어딨냐라고 당장 문제제기를 해야 될 야당도 아는지 모르는 친구들 그리고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걸 권력남용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그런 권력이 없습니다. 민간인 불법거차 국무총리실에다가 이상한 기구 만들어 놓고 국무총리도 모르게 청와대
직접 연결해서 민간인 불법 검찰하는 게 드러났죠. 검찰 수사 이루어져가 밑에 사람만 처벌을 알았습니다. 좀 대표적인 걸 올렸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 공직자의 임명권자의 행정부 수반으로서 마땅히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야 되는데 개인한테까지 한마디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국정원 선도기 저는 아직 전모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 검찰 수사한 정도 발전을 발표했던 것만 보더라도 국정원의 정책지나 대선에 개입 안 했다고 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면 이것도 물론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괜찮은 편인데 감기를 좀 심하게 하려고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사회의식이 뭘 불러오냐 정신이나 해결이 또 대표적인 게 이명박의 심하고 첫 번째 내가 구성할 때 간부자 고소연 내각이라는 이는 뭐 석도 나하고 친한 사람 인연 있는 사람 그래서 공직이라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하게 공적 기준에 살아있어야겠다. 공적 기준에 적대적소에 적대적소를 무시하고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강부자 고소연을 박근혜 대통령도 인사가 참사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수첩 인사가 애를 그랬다는 겁니다. 공적 기회의 검증을 거치고 수치로 가고 참사 이게 공적 기준을 무시하는 인사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공성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부정부패 생기죠. 이명박 대통령 헌문제대로 가야 엠포 왕 찾아가면서 역사가지고 운동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바로 언론에 한사형통이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사회형통에 대한 그다음에 좀 보겠으니까 연대고 현재 영일대국이고 정성 멘토라고 보실 수 있는 방공대국이라는 대국입니다. 그분은 그 양대까지 계시고 마치 우리가 조선조 사회에 그런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공공성을 상당히 무시하는 건데 방송하지 않고 선생님들 조심하지 않고 어저씨 그런 일이 몇 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나 언니는 국가의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인식이 있어서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인간이 나빠서 이렇게 하고 생각해요. 공공성에 대한 무지책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아주 반대하죠. 그래서 이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대통령이 갖춰야 될 통치 능력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대통령이 이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갖춰야 될 자질이라는 게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영어로 스테이트 크래프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스테이트 크래프트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냐? 저는 국내외 학자들이 많은 저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검색을 아무리 해봐도 국내에도 해외에도 논문 한 편이 없어요. 스테이트 크래프트는 학자들이 논 적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검색에 나오는 게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이 재임 중에 미들 파워는 외교 능력이 그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런 스테이트 크래프트 얘기를 한 번 한 게 검색에 거의 유일한 영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학자들이 이렇게 뭐 정리하는 게 없으니까 저희가 그냥 청와대를 오래 근무한 그런 경험이나 행정부에도 있었고 국회도 있었고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동안 틈틈이 좀 책을 꼼꼼히 이제 공부해본 때 제가 일반적으로 좀 정리한 게 있는데 일반론은 아닙니다. 학자들이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되게 6가지로 정리했거든요. 첫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국가의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그 비전을 실현하려면 정책이 있어야 되죠.
정책을 만드는 능력과 추진하는 능력이 더 배제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는 제도 관리.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정은 다 법과 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새로 만드느냐, 어떤 제도를 어떻게 바꿨느냐, 요즘에 복지제도 같은 거 어려운 많이 전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건 인상이에요. 사람 쓰는 거. 또 사람 내보냐. 어떻게 보면 정책이나 제도나 궤도가 되나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인사가 많은 사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교 능력인데 이게 뭐 꼭 우선순위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뭐 그냥 나열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지정학적 위치이기 때문에 특히 외교 능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란 얘기를 많이 해요. 내셔널 세큐리티라고 많이 하는데 내셔널 세큐리티라는 게 뭐냐? 어떻게 생각하면 군사력 같죠, 국가. 내셔널 디펜스가 내셔널 세큐리티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제가 미국 학자가 정리한 걸 봤더니 내셔널 세큐리티에서 구성하는 요소 중에 첫째가 경제입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무기를 사기도 하고 개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력이 없이는 국가 안보를 지탱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얘기죠. 오히려 밀리터리 파워는 세 번째, 네 번째 순위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참, 이거 참 굉장히 합리적인 정세라는 얘기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외교 안보 라인을 참 육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한 걸 보고,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안보에 관한 인식은, 내셔널 세큐리티에 대한 인식은 국방, 내셔널 디펜스로 보는구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인사할 수 없죠. 그게 아니라 많은 문제를 가져올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요소가 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특히 마지막으로 남북한 관계를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남북한 관계를 관리 잘못하고 우선한 문제가 생기죠.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가 실존 거죠. 북한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남북한 관리를 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6가지 통치 능력, 국가의 흥망성쇠를 책임진 사람이 갖춰야 될 특수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통치 능력이. 이거는 풍부한 이론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적 지식이 결합된 상태인 사람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뭐 그런 상태가 쉽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6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국가 통치 능력의 기초를 이루는 소양이랄까 자질이 또 있다고 저는 정서 주장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아주 화려한 고층 빌딩을 볼 때 그 높이와 그 화려함에 흉탄을 하지만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 부분이라는 겁니다. 땅속에 눈에 안 보이는 기초 부분이 토목이라고 그러는데 그 토목의 기술력이 얼마나 높은 빌딩을 올릴 수 있는 걸 결정한다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들 말씀이. 오늘 좌석에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인데요. 이 대통령이 토목 말고 잘하는 게 뭐냐 그랬다가 그 옆에 앉은 분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과를 나오셔가지고 상당히 토목을 하신 분이래요. 그분이 막 화를 내면서 MB 대통령 되면 가장 기분 나쁜 게 어디 가나 토목은 아무나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사과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는 어떤 종목의 운동을 하든 체력이 기본 아닙니까? 체력 없이 무슨 운동할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리듬체도 한다고 그냥 춤만 추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얘기를 봤더니 후반에는 체력이 달려서 힘들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도 리듬체조까지도 체력을 기본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처럼 국가 통치 능력에도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세주가 같이 하면 역전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소양의 하나로 투철한 공인의식을 들고요. 그 다음에 민주적인 태도, 이 두 가지가 기본 소양이고 이 소양 위에 그 능력이 쌓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능력이 역전을 하기 쉽다. 세상에 옛날에요
지금 역사적으로 막 규탄받는 나라를 팔아먹고 다니면 규탄받는 사람 중에 공부 못한 사람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정신과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머리 좋은 사람이 정신과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머리를 달고 쓴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기본 소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가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공공성만이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 공공성이 빠른 속도로 붕괴되어 왔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혹시 경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공직자나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은 평소에 접촉가 있기 때문에 접촉하시고 하실 텐데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한때 공직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관료사회를 좀 진들려고 하는 경우인데요. 이 관료사회가 80년 민주화 이후에 서서히 정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권위주의 시절에는 국가권력이 공직사회를 완벽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무서웠죠. 그랬는데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정치인 출신 대통령이 됐습니다. 정치인 출신들이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민주화 시대에 맞는 권위주의 시대가 끝나고 민주주의 시대가 열렸으니까 그 민주주의 시대를 맞은 국가를 통치하는 최고 책임자는 공직사회를 민주적으로 통치하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찾았어요. 그런 데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인지 제대로 민주적인 통제를 못해가지고 관료사회가 빠른 속도로 정치화됐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을 모시고 오랫동안 고생했던 정치가도 오랫동안 고생했던 신자들 어떤 친구들이 해고 고위공직에 직업공무원들이 볼 때 평생을 해도 나는 그 자리에 가지 말자는 자리에 공직자가 볼 때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자리에 가기가 마땅한 자질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고위직급으로 막 가는 걸 보고 이거 뭐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무슨原因이냐 차라리 정치적으로 줄 잘 서는데 훨씬 스스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지요. 당연히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빠른 속도로 공직사회가 정치화되다가 그 다음에 지역 구도로 이게 정치화되면서 PK 정권에 들어서는 PK 인맥이 TK로 가자, 코로나 가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공직사회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공직사회를 규율하는 공공성이라는 가치가 거의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누구도 여기 관심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 후보를 나선 분들 얘기 안 하고 언론도 이 얘기 안 하는데 알면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얘기 안 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직사회가 이렇게 규율, 공공성이라는 가치가 무너져버리면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훌륭한 식견을 등단해서 국정의 밑그림을 잘 그려도 그 밑그림에 색칠하는 건 관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색칠을 개판으로 해버리면 피카소가 그린 밑그림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즘 공직사회, 공직기관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저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드리면 이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정권을 유한하고 재벌을 영원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5년 임기인데 그나마 3년 전하면 내임력이니까 안 맞아도 3년만 참으면 되는데 재벌은 영원하는 거예요. 뭐 이것만 얘기하면 꼭 뭐 이런 문제만 있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다고요. 그것도 그게 사실이라면 공직사회의 기관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경제민주화라는 얘기가 참 논란이 많이 되는데요.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할지도 모르겠으나 저 같은 경제적인 전문성이 없는 사람 저는 이 공공성이라는 가치 이걸 기준으로 그 경제민주화를 봅니다. 국가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전체를 위한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관리하고 신장하려고 있는 것인데 국가가 그런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지 아니하고